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대체로 30분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30분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세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하이에크가 말한 복잡계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처리되는 게 없고요. 이 삼성바이오 사건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몰라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분식에 맞다. 5조 원 뻥튀기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IFRS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IFRS는 어디서 나타났는가? 2002년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산을 해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그냥 일거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수법이 뭐였느냐? 분식회계였는데 분식회계의 수법이 뭐냐 하면 모회사에 있는 부실 자산을 전부 자회사에 그냥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회사에는 아주 알짜만 딱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회사 주가는 엄청 오르는데 자회사는 그게 전부 다 엉터리 부채가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식 GAAP를 봐가지고는 단독 회사의 재무제표만 감독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회사가 여러 개 그룹을 이루고 있을 때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회계 기준이 있느냐? 있다 이거죠. 어디에 있느냐? 유럽에 있습니다. 그게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IFR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옳거니 그러면 IFRS 도입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했는데 문제는 IFRS로 도입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IFRS는 원칙 중심입니다. 원칙 중심인데 실질을 판단해라. 규정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이걸 판단하지 말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라. 그 다음에 기업의 의견을 중시해라.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컴플라이언스 코스트가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법규에 적합한 행동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컴플라이언스 코스트가 너무나 심하게 드는 거죠. 그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심 끝에 포기했습니다. IF 도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하려고 했어요. 한국을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되겠다 했고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냐? 한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2011년에 강제로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바로 우려했던 게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본질은 뭐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일단 해야 돼요. 자회사를 종속회사, 연결해서 이 세 가지로 막 혼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그래서 이 자회사하고 연결해서 이 모회사는 전부 한 몸인 회사입니다. 한 몸인 회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연회사는 관계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쓰는 용어는 자회사,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 이렇게 쓸 건데요. 그래서 관계회사는 이거는 지분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회사 것만 재무제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2011년 IFRS를 도입했기 때문에 전부 연말되면 주주총회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도입할 때 찬성했느냐?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는 제도고 이때까지 미국식 GAAP에다가 K자 붙여갖고 KGAAP를 썼는데 갑자기 IFRS를 하려니까 회계사도 골치 아프고요. 공부를 새로 다 해야 되고 이게 또 전혀 너무 우리는 그냥 그럼 실질 중심 뭐 기업 중심 뭐 이래버리니까 이게 감독이 되겠느냐 이게 다들 우려했습니다. 우려했는데 갑자기 도입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게 도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우리 저 감독청에서는 무조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2011년 도입하고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왜 종속회사로 처리했느냐? 관계회사로 처리해야지. 왜 자회사로 처리했냐?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해야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지금 금감원의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12년부터 2014년, 2012년, 2017년 이때까지 계속 문제는 왜 이거를 종속회사로 처리했나?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종속회사를 왜 처리했는데? 그럼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해서 종속회사를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로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종속회사 처리한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의 주식을 85%나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점점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만 계속해서 돈을 넣은 거죠. 그래서 91.2%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8.8% 갖고 있는 회사 그거를 우리의 관계회사라고 하면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의 단독 종속회사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계속 이거는 우리의 자회사다, 종속회사도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85대 15로 미국의 바이오젠하고 이렇게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은 바이오로직스가 뭐 회사만 있었지 2011년 4월에 설립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깡통 회사잖아요. 뭐 실적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 회사에 돈을 넣거나 뭐 합작을 하려 하겠습니까? 아무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찾다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이오젠하고 합작을 하게 된 겁니다. 바이오젠은 처음에는 원래 우리 합작하려면 50대 50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바이오젠에서는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괜히 돈만 밀어 넣는 게 아닌가 했고 처음에 15%만 넣은 거죠. 그러면서 콜옵션을 걸었어요. 그래도 삼성인데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게 혹시 나중에 대박 터지면 어떻게 하지? 대박 터지면 우리가 반쯤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50% 마이너스 1주의 콜옵션을 그런 겁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주식 반을 우리가 시초 가격으로 회사 설립 때 그 시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죠.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바이오젠으로 봐서는. 나중에 회사 잘 되면 그때 주가가 처음에 10,000원 하던 게 5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50만 원짜리를 우리가 단독 10,000원에 사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급하죠. 어느 회사를 빨리 기술력 있는 회사를 잡아야 되니까 다급하니까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도 오케이. 15%만 주겠다? 오케이. 15%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금방 이렇게 실적이 나지를 않아요.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히밀라, 그러니까 복제약 개발하는데 2천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돈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돈이 자꾸 드는데 이 바이오젠으로 입장에서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계속 돈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서는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돈을 밀어 넣다 보니까 91.2%까지 지분이 취소가 됐고 바이오젠은 8.8%로 지분이 떨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바이오젠으로서는 그래도 느긋한 게 너희들 애써봐라. 애써갖고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가 50% 마이너스 1주 우리가 가져갈 거다.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뭐 괜히 위험하게 돈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2012년 2월 28일 합작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정선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분식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실, 중과실, 고의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째로 동그라미 읽어보면 바이오에피스를 2012년 설립 시부터 2013년까지 이것을 왜 종속회사로 처리했나? 이거는 분식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오로직스가 85%를 갖고 있고 바이오젠이 15%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관계회사로 해야지 왜 종속회사를 했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상법에는 50%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50% 초과 안 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5%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정선희의 결정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걸 관계회사 85%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85%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이걸 관계회사로 해가지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분식회사가 분식 아니겠느냐, 회계 분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라도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거는 중과실이다. 처음에는 뭐 몰라서 경과실이다 치고, 두 번째 가서는 이거는 완전히 분식회계니까 이게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분식회계다. 이제 수위를 높여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오히려 지분이 91.2%나 높았고 바이오제는 8.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왜 그럼 정선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3번을 보면 2015년에 돼서야 비로소 이제 관계회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때 관계회사로 처리했냐면 바이오 시밀러 두 개가 한국하고 유럽에서 판매 권고를 받았어요. 판매 권고를 받으면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판매 승인 권고를 받으면 주가가 한번 팍 뜁니다. 그 다음 진짜로 판매 승인이 탁 떨어지면 또 한번 팍 뛰죠. 이렇게 뛰니까 이게 이제는 바이오젠이 이제 눈을 뜰 것이다. 바이오젠이 이때까지는 주저했지만 이제는 판매 승인이 딱 나는구나. 그러면 이건 대박이다라고 틈시 진입하겠죠.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관계회사로 해야 되겠다. 이쪽에서 영향이 있을 거다 해갖고 이제 비로소 관계회사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2015년에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은 잘했다. 잘했는데 그러면 왜 2012년부터 14년까지 재무제표를 수정을 안 했냐. 이거를 고의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과거 거 수정하 과거 지나간 건데 왜 과거를 그거 회계 조작을 해서 새로 회계 정보를 만들지 않았나. 그게 아주 악질적인 고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최성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과실범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기 어렵다. 과실범에 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고의라는 게 뭐 있어야 고발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뭐 그런 말씀을 최 교수님 하셔서 메모를 해놨는데 뭐 그런 영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제 정선희가 1번 동그라미 1번 3번까지 계속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는 게 종속회사가 맞는데 왜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느냐. 이거는 합작계약상의 동의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 나오고 보통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하면 지배권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선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게 아주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정선희도 이게 뭐 일리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의라는 게 동의권이 도대체 뭐냐. 동의권이라는 게 아까 조동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배권에 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제품을 갑자기 개발하겠다고 나서거나 근데 신제품 개발 나서는 게 그게 마침 바이오젠이 한참 개발하고 있는 것을 또 개발하기도 나선다 이죠. 그러면 바이오젠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제품을 개발할 때 뭘 개발할 것인지 우리하고 미리 상의하라는 거. 그것 동의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판권을 다른 데는 매각하겠다. 판권이 유럽에도 팔 수 있고 영국에도 팔 수 있고 무슨 미국에도 아시아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판권 이렇게 판매할 때는 우리하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또 혹시 바이오젠이 또 우리 말고 다른 회사하고 또 합작하고 뭐 M&A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냐. 이럴 때 이런 몇 가지 예외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바이오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지배권, 그럼 지배권은 뭡니까? 결국은 이사수 아닙니까? 이사수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의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사수가 배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5대 15대는 4대 1로 딱 분배가 됐고, 이번에 바이오젠이 콜옵션하고 나서는 3대 3으로 6명으로 딱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동의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삼성에서는 계약에 일하는 동의권이라는 것은 이게 지배권에 관한 동의가 아니고 이해충돌 부분에 대한 동의권이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정선이는 동의권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바이오젠이 반점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관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이 뭐 맹탕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콜옵션이라는 것도 보면 그것도 2018년 6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행사 후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 임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계약서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4대1 비율, 그 이후에는 3대3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배권에 관한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럼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종속회사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IFRS의 실질이 뭐냐?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져라.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면 90%를 가지더라도 주식은 90% 가지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으면은 그거는 관계사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때까지 2014년, 15년에 관계사 변경의 전까지는 실질적인 지배권도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실질적인 지배권도 있었고 형식적으로 주식 자체도 85%에서 91.2%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종속회사가 맞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실질적인 지배권 단점은 아직도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처음부터 처리했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완전히 고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고 콜옵션을 가질 때 또 뭐냐면 이게 이제 50% 일주는 어차피 삼성바이오가 가지고 50% 마이너스 일주는 바이오젠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법에 의하면 50%를 일주라도 초과하니까 그러면은 역시 삼성바이오가 지배사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럼 2015년에 왜 관계회사 바꾸냐. 그거는 또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 의하면 50% 초과하면 무조건 그거는 지배사고 모회사고 50% 마이너스 1주 바이오젠은 그러면 자회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또 이제 와서 관계회사 바뀌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계약서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합작투자계약서에 한쪽이 52% 이상을 가질 때 단독 지배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독 지배권을 가질 것으로 2015년 관계에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도 이게 50% 플러스 1층은 계속 우리 생각에 계속 그 종속회사 모회사 맞는데 왜 이게 계속 관계회사로 또 바꿨지? 이게 잘못 아니냐? 저는 처음에 막 그렇게 괜히 헷갈렸는데 알고 보니까 52%가 또 있더라고요. 52%.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 부분에서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인용한 것은 아까 최 교수님 다 설명하셨다시피 제대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본심 남았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았는데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항상 최중심에 대해서 하거든요. 미리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판사들이 영향을 받는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나처럼 유명한 교수가 얘기를 해버리면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해갖고 판례 평석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본안 소송 결말을 기대한다는 말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